호루라기 재단의 호루라기 이슈 8월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벌써 8월 중순이 훅 지났습니다. 8월 이슈 보름 만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뵈었어요. 오늘도 저와 방송을 하려고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사 한 분 오셨습니다. 제가 호루라기 재단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루라기 재단을 알기 이전부터 이분하고 제가 친했기 때문이죠. 자, 이분은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성함이 엄주응 이사님이십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엄주웅입니다. 김용경 이사의 나쁜 친구. 네, 엄주웅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훨씬 전에 선배로서 이사를 맡았고요.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김원경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활발한 활동하셔서 저도 묻어가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나쁜 친구예요? 너무 좋은 곳에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님, 그래도 저는 너무 잘 아는 분이시지만 남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시던 분인지 저는 원래 소개해 주세요. 네, 언론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동조합을 하다가요. 언론 노동조합을 하다가 이제 언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말썽을 부리고 있는 방송기관 중에 하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초대 상임위원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한 3년간. 그리고 그때도 지금 방심위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지간하고 생각하면 그때가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언론 관련 단체, 언론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민원연에서도 정책위원으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비상임이지만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언론 비평, 그리고 집회 이런 게 나가서 이제 발언하는 것, 이런 것이 활동의 전부였고요. 네, 그동안 계속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제 활동의 초점이나 제 실천의 중심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호루라기 재단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호루라기 재단은 제가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요? 원래부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뭔가 좀 사회에 좀 기여할 걸 찾아보다가 뜻 맞는 친구들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독지가 모아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이나 단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좀 민주화가 되고, 그래서 좀 자유로운 반면에 개인들은 아직까지 좀 개인의 의식상에서 용기 있는 개인이 좀 더 나와야 민주화가 좀 실질적으로 더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터나 또는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내줘야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또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이름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들어요. 저희가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다. 호루라기 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름간 있었던 공익제보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보름으로 기간을 단축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편에 그러니까 7월 이슈를 정리해 보니까 방송이 막 1시간이 넘어가요. 사실은 제가 찍었을 때는요 1시간 반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내용이 너무 좋지만 다 보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슈를 적게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기간에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슈 중에서요,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정말 방송 장악 논란, 그리고 최근 이제 광복절이 있었는데 친일 논란, 밀정 논란, 정말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공익제보 이 개에서는 또 있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8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해왔던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반지국장이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호루라기 이슈에서 사실은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해서 이것을 이제 심의 의결했던 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방심위에 돌려보냈잖아요. 그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제가 이제 최재홍 이사님한테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국민권익위 내부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냐? 이거 그 내부 고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사님이 지금 권익위 내부가 참담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그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눈물이 막 났어요. 우리 모두 권익위를 그렇게 비판해 왔는데 이 올고준 담당국장님은 이게 그 비판이 오로지 자기를 향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괴로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과 권익위 동료분들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다시 처음부터 짚어보고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먼저 이 부패관리국장, 이분 부패방지국장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예. 그 국가권익위원회는 이제 과거에 세 가지 기능, 네. 우리 국가의 세 가지 기능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충 처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어떤 자기 고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민원을 내면 그걸 처리해주고 관련 그 기관에 이첩을 해서 그 해결을 또 감시하고 네. 하는 기능, 소위 이제 고충 처리 기능이라고 하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행정 심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불이익이나 또는 어떤 그 잘못된 걸 겪었을 경우에 행정소송 가기 전에 행정 심판이라고 해서 네. 그 정부 내부에서 일단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행정 심판 기능. 그리고 세 번째가 부패 방지 기능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는 워낙 군사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민원 처리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네. 그게 또 많이 그걸 받았지만 각광을 받았죠. 지금은 부패 방지법, 그러니까 부패 방지 정책과 부패를 스쳐 감시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이게 사실은 지금 국가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도 네. 잘 아시다시피 소위 김영란법이라고들 네. 하는 소위 뇌물수수 등에 관련된 네. 법률이 있죠.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그 문제고, 요게 또 어떻게 보면 권익위 내에서 가장 또 범위가 넓어요. 네. 넓고 일정하게는 또 수사도 약간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정보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상당히 뭐 중요하고 네.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국장 대리였죠. 국장 대리. 네. 위에 분이 나가셔가지고 국장 대리를 하는데, 이분이 그냥 그 뭐랄까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순환 근무하듯이 보통 그 관공서나 이런 데 보면 뭐 국장 뭐 어느 부서 한 2, 3년 하다가 네. 또 다른 부서 몇 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거의 이걸 중심으로 한 오랫동안 네. 전담을 해 오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영국인가 네, 유학도 영국에서 갔다 오시고, 유학 갔다 오시고, 네. 작년인가 아마 박사학위를 네.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박사학위를 그것도 부패방지 정책 중심으로 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데가 이 부패방지 법이라든가 부패방지 기구 이런 것이 좀 우리 호루라기 재단 만들 때도 영국 제도로 많이 참고했는데 예. 그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어쨌든 뭐 부패방지 전문가로서 네. 그동안 또 국가권익위원회의 가장 중심적 부서에서
네. 오랫동안 활동한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됐다라는 이제 것인데요. 네. 이제 문제의 시작은 김건희 명품백인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정권 들어서 이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하는 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 이 방송 지금 호루라기 이슈 시작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국민권익위에 대해서 칭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건희 명품백에서 이제 완전히 정말 바닥을 찍었죠. 정말 지하를 치고 내려간 거예요. 이분의 업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이 두 개, 이거를 담당을 하게 됐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이제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권익위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김건희 명품백 그 수수에 대해서 116일이나 쥐고 있다가 6월 10일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종결 처리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거는 더 황당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종결 처리? 그러면 이거 공평하네? 이쪽도 종결 처리, 저쪽도 종결 처리? 아주 공평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 행동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종결 처리를 해놓고요. 이 전 대표를 응급처치하고 치료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그리고 그를 이송했던 부산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감독기관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로부터 이런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를 받으면은요, 이 병원이나 소방재난본부는요,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거의 밟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재명 전 대표는 봐줬는데 결론적으로 남이 보기엔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했어.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를 건드렸다가는 지금 막 들불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쓱 이 사람을 밀어놓고 지금 엉뚱하게 의사들과 소방 분들한테 지금 욕을 보이고 있는, 정말 욕 보이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와중에 이 모든 것을 책임졌던 분이 바로 이 부패방지국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우리도 괴로운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 방지라는 것을 그렇게 공부하셨어. 그냥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막 석사박사 다 그걸로 따고 10년 넘게 이 일을 몰두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심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업무 과중으로 돌아가신 거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대충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지문 중이라고 부르는 그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님, 이분이 고인과 사망 이틀 전에 나눈 대화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지문이라고는 밝히지 않고 그냥 지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나눈 얘기들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요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예. 이지문 중위는 그 저희 재단에서도 잠시 이사를 지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군 부재자 투표 옛날 군사정권 말기에 네. 노태우 정권 때 네네. 이제 그걸 폭로하신 분이고, 어쨌든 이쪽 이 반부패나 또는 공익제보에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하고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좀 알고 있는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주 이렇게 가끔씩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자기의 신경 이런 거를 이지문 씨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지금 권익위의 자기보다 윗선들이 이제 다르게 처리하는 것 같다. 네. 내 생각은 이런데 그분들은 다르게 처리하는 것 같다. 네. 종결 처분으로 밀어붙인다. 네. 너무 힘들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미안함을 또 죄송하다고 그렇게 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권익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권익위가 자기가 본인이 보기에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책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아마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부 그 보도에서는 그냥 지인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지문 중위가 직접 밝혔어요. 네네. 이게 나다 이게 나다인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그 본인 스스로는 자기는 아주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몇 번씩 이제 상신도 하고 의견도 표출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말하면 종결처분했죠. 그 종결처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 배우자에게는 그러니까. 법이 없다. 김영란법이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따지면 제가 좀 약간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공사를 따내고 싶은데 네. 그 미쳤다고 본인한테 갖다 드립니까?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서 그 부인한테 잘 말씀드리고 갖다 주면 저는 안 걸리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 주면은 또 괜찮아요. 그렇지, 외국인도 또 외국인 통해서 보내고. 어떻게든 외국인한테 한 다음에 이런 부인한테 식으로 갖다 줘야 되는 돼요. 거라면은 정말로 어떻게 그 종결처분이 상식적인 그 국민들 상식에도 안 맞으니까 이분 입장은 또 전문가 입장에서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건 뭐 그래도 이제 어떻게 건의에서 무슨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담이 되신 거죠. 근데 그렇죠.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나가기 전날 딱 이제 그 순방 일정에 그쵸. 맞춰가지고 종결 처리를 딱 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고 자괴감이죠. 좀 자괴감이라 그러죠. 맞아. 자간 본인 스스로의 그 소신이 잘못된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몸담아왔던 그 수십 년간 몸담아왔던 조직인 권익위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 이 조롱거리 나온 다음에 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못 견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 종결 처리가 나온 다음에 시중에 돌리는 얘기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국민건의위원회다. 맞아, 그런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더욱이 이제 우리말로 시체말로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그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지문 중위는 자기 직원 하나도 챙기는 사람들이 네. 무슨 국민권익을 지킨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좀 화를 내는 것도 그 지면에 보이던데 네. 어쨌든 이 죽음으로써 뭔가를 죽음 자체도 일단은 굉장히 원인이 굉장한 미로 짐작할 수 있을 정도 이런 신경을 그 전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도 네. 토로한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짐작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장 죽음을 하면서 또 어떤 죽음이 보이는 메시지라고 네. 할까요?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준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주목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다. 시사하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정묵 네, 교수 네. 예. 연구소장 그분도 이분은 반부패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인데 네, 네. 원래부터 좀 아시던 분들은 다 강직하고 그리고 원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옆에서 말하던 사람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일은 맡겨졌는데 네. 그것도 중대한 일이라고 맡겨졌는데 조사도 못하고 대통령실도 갔다 그냥 또 안 만나서 돌아오고 네. 이런 일을 몇 번씩 겪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정말 너무나고 또 억울하고 답답했을 거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자기 소신과도 맞지 않고 상부 지시가 또 잘 말이 안 되는 걸 지시를 따라야 되니까 네. 아마 그 원칙적인 성격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최정묵 지방자치 데이터 연구소장 이 분이요. 그 종결결정에 반발하면서 그 권익위의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분은 비상임위원이니까 그래도 내가 정말 더럽다 내 이런 일은 안 한다 그러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실 바엔 정말 그냥 그 회사를 그만두시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그냥 쉽게 하는데 말은 쉽게 하는데 얼마나 절박했을까 이분의 심정이 진짜 이렇게 딱 절벽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야 하는
양심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미화하지 말라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은 진짜 자기 자신의 양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부끄러움으로 이런 선택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런 네.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공무원을 타입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네. 이렇게 그런 식의 논쟁이 있지만 보통 우리 공무원은 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네. 주어진 일 매뉴얼에 따라서 그때 그냥 하고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게 보통 영혼 없는 공무원이고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지부동. 복지부동이요. 그렇죠. 책임 안 지고. 네. 그리고 오히려 책임은 이제 위에 이제 뭐 정무직이나 또 정치인들 네. 떠넘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정말로 양심적인 공무원은 이런 걸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물론 죽음으로써 고발했지만 죽은 건 참 안타깝지만 이런 걸 못 견디고 그냥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뭐 까라면 까고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랬는지는 정말 이분이 얼마나 그동안에도 정말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원칙적으로 했는가를 반증하는 네.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언론운동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2012년 MBC 파업 이후에 판결에서 공정방송이라는 것은 언론인에게 아주 중요한 노동 조건의 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그 가치, 그 판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너무 공감하면서 박수를 쳤는데요. 그것처럼 저는 공무원도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노동 조건이다. 맨날 뭐 그 철밥통 같은 그런 것만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의 노동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막 휘둘리는 거 이러면은 어떻게 공무원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양심에 반하는 일, 위법한 일, 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겠다. 지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이지문 이사장이 권익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 네.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저도 이제 언론 쪽에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권익위도 자리는 4개나 돼요. 네. 그러니까 차관급 자리가 장관, 위원장은 장관이고 네. 그다음에 부위원장 3분은 각각 차관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충 처리, 부패 방지 그리고 이제 뭐 행정 심판 이런 걸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국감하실 때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김홍일이라는 분이 위원장이었어요. 네. 방송통신. 근데 그분이 그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중간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다가 방송통신위원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고 갈 때까지 그 국민권익위원회 앉아 있다가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인지 다시 또 이 적당한 날을 택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거죠. 그 겸직 기간이 한 보름 가까이 돼요. 열흘 가까이. 이쪽 위원장도 공석이고 저쪽 위원장도 공석인 그런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거 첫째.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받으니까 사표를 냈잖아요. 네. 사표를 내니까 사람이 또 하나 부족하잖아요. 두 명인데 한 명이 또 아니고 사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부위원장을 하나 또 임명을 했죠. 네.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 사람이에요. 김태규 위원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정승윤? 네.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의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승윤 부위원장은 아예 서울법대 동기 뭐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이 전부 서울법대 동기 또는 윤석열 캠프 같이 일했거나 또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중립성이 있는지 독립성이 있는지 이런 게 대단히 의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들이
당연히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양상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지문 중위도 아마 그런 걸 이제 아마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중립성, 독립성 이게 진짜 이게 없으면은 네. 이 권익위 직원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조사해도 소용이 없겠다. 네. 이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비록 과거 정치를 했던 또 과거 어디에 있든 일단 중립을 요하는 자리, 네. 국가기관상 네.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자리가 왔으면 거기에 충실하게 맞게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데 와가지고는 선후배, 학연 또는 뭐 정치적 신념 이런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이송을 해야 돼 목에 상처가 나고 바로 수술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분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했죠. 네. 부산대병원과 이쪽 부산 소방본부에서 전원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규정을 위반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괜찮다.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은 특혜를 받았는데 특혜를 준 사람은 괜찮다. 네. 특혜를 한 사람은 괜찮다. 이쪽은 받은 사람은 문제 없다. 네. 이 사람은 문제다. 그러면 누가 잘못인 건지 누가 뭐가 있는지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결정을 하니까 야 정말 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뭐 정말 정치적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본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뇌부들을 네. 주로 판사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관련된 정부 여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대통령과 1년 선후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게 대한 결격 사유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법에는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신 이제 하다못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나마도 뭐 있잖아요. 조금 그렇지.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안 지켜서 문제가 많은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 왜 없지? 그거를 왜 못 만들었죠? 그거는 그 당시 왜냐면 합치는 과정에서 세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저기가 되지 그렇군요.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뭐 제도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문제 얘기하는데 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방송 쪽도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마찬가지지만 제도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항상 얘기를 해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면 뭐 합니까? 그 제도를 지키려는 사람이 하질 않는데 거기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제도를 안 지키려고 하면 사람이 문제죠. 그것도. 그다음에 제도를 엉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나 할 수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딜레마입니다.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그래서 이제 제도를 어떻게 만들냐면 정말 세세하게 만들어 세세하게.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러면 그거에 걸려가지고 내가 일을 못한다, 내가 또 그런 소리 집권하면 하죠. 그러면서 그런 대충 소리 하죠. 만들어놔. 그런 소리 하죠. 그러다 나중에 또 되치기 당한다니까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제도도 고치고 사람도 좋은 사람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아무튼 지금 제가 속상한 거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발언을 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사과해라, 뭐 전현희 의원은 뭐 나가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전현희 의원이 하는 그 발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보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났어요. 전현희 의원은 바로 전 그 국민권익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냥 엄청 괴롭혔잖아요.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게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었는데도 하나도 걸린 게 없어요. 정말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물러나시면 정말 굉장히 조심했죠. 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참고 참다가 진짜 폭발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꾹꾹 마음을 누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돌아가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가 또 거기 기관장이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화가 났겠어요. 슬프고. 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런 와중에 전 의원이 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 진상규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 의원에게 막 이게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지 않냐, 여긴 권익위가 아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이후에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윤석열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그러니까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딱 잘라서 보면은 좀 생뚱맞죠. 왜냐면 살인자예요. 죽인 거예요. 라고 하면 솔직히 그 사람들이 가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뚱맞아 보여. 근데 이걸 지금 막말이라고 지금 뭐 온 나라가, 제가 보기엔 온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조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게 국회 그 상임위 안에서 네. 여야 간에 서로 싸우는 공방하다 나온 얘기고 우선 그걸 제가 쭉 봤는데 네. 먼저 공격당한 건 전현희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송석준 의원이 전현희가 죽였다.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 전현희 때문에 힘들어했다. 전현희 때문에 얼마나 당신도 책임이 있다. 전현희 당신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주의를 줬어요. 네. 그 말 취소하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또 맞아요. 계속 공격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죠. 자, 그 비유라 그러나요? 메타포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뒤 저도 절미하고 죽였다는 말만 하니까 정말 김건희, 윤석열 씨가 가서 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네.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품백 등등 이런 걸 갖다가 무마시키고 등등 했기 때문에 그리고 권익위 저 국장이 갔는데 조사도 거부하고 안 받고 이랬기 때문에 죽은 거다. 무엇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 그걸 거도 딱 잘고 김건희 죽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아서. 네. 그러는 건데, 그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이 죽은 게. 못 알아들어서 이 난리를 친 거죠.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죠. 다 이제 저 윗분들한테 잘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 열심히 방어하고 보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국회 제소해봐야 뭐 108명이 제소했대지만 네. 국회 윤리위원회 결정이 안 날 거고요. 네. 아마 그러려면 또 뭐 서로 간에 또 쌍방 공방이 있는데 이런 네. 걸 털어가지고 일단 이 자체를 좀 이 분의 좀 뭐랄까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과정 이런 걸 좀 더 좀 파악하고 좀 더 해서 고칠 점이 뭐가 있는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등등을 좀 가린 다음에 네. 얘기해도 충분하다. 네. 이거는 글쎄요. 이 죽인 거에 살인자 이런 건데 이게 과연 뭐 그 사람들이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할까요?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그분을 죽였다. 이게 비유지 직접 가서 죽였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네? 진짜 나는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것도 정말 황당하지만은 이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한 말이 지금 표현이 엄청 세요. 폐륜적 망언. 네네네. 그냥 뭐 말들이 지금 엄청나게 세지고 있습니다. 엄청 셉니다. 인권유린 뭐 난리 났어요. 점점 세집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제명 요청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제소해가지고 그다음 실제로 제명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뭐 비리나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결국은 여론 플레이 계속 언론 플레이나 하고 받아쓰고 보수 언론이 받아쓰고 그런 선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아이고 아무튼 우리 호루라기 재단에서 성명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 국장 자살, 권익위 수뇌부의 자성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박찬대 의원이 어찌됐든 유감을, 그러니까 표현이 국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좀 거슬렸다면은 그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 전현희 의원이 직접 뭐 대통령 앞에서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받아줄 필요도 없고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유병호라고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그쵸. 이라는 친구가 그 전현희 의원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네네. 네.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일일이 다 체크하게 하고 그리고 거의 그냥
스토킹 비슷하게 네. 그렇게 괴롭혔고, 또 그다음에 그 국회나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전현희 위원장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과 안 했습니다. 우리 저 부패 방지국장님이 네. 돌아가신 건 정말 참 슬픈 일이고, 네, 맞아요. 그 슬픈 일이고, 이제 이런 식이 이게 국민 권익에만 일어나겠습니까? 네. 다른 기관이나 정부 부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악의 평범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히틀러가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전쟁을 몰아가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동안에 독일 국민들은 그냥 일상에 쳐가지고 관료적으로 뭐 사인하고 일 처리하고 성실하게.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깨닫고, 지금도 독일 사회에서는 큰 논쟁이 있어요. 네. 나치가 우리가 이렇게 인류에게 죄를 지은 것이 나치들, 히틀러를 비롯한 일부 나치 지도자들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 독일 국민 때문이냐, 이게 맨날 논쟁을 합니다. 좌파들은 주로 일반 국민도 죄가 있다 이렇게 좌파들은 얘기하고, 네. 우파들은 이제 아니다, 히틀러나 그 놈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보완될 수 있는 말인데, 특히 공무원들은 악의 평범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의 평범성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게, 죽음으로서 항거한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네. 이게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도 어쨌든 공무원 이 조직의 역사가 오래됐고, 그동안에 공무원들도 그동안에 많은 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물론 뭐 힘을 별로 못 쓰지만 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래쪽을 찍어 누르고 위의 방향, 위의 권위대로 하려고 하면 언젠가 터집니다. 죽음으로 터지는 거는 예외적인 거고, 앞으로는 죽음으로 안 터집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각종 공익제보와 또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막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웃기는 게, 지금 공익제보자 보호법하고 네. 지금 부패 방지 관련 법률이 네. 거의 개정돼야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저기 한 감사관이나 네. 감독관인가? 네. 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관련 저기 제보는 네. 공익제보 아니다. 누가 이득을 본 게 없다. 네. 부패방지인데 부패방지 사안이 아니다. 네. 이런 협소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 법도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공익제보를 해도 어떤 사람은 부패 신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부패 신고자가 되면 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음. 근데 공익 신고자는 돈 안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는. 근데 돈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권력의 남용, 네. 뭐 꼭 돈을 안 치더라도 이런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또 직무 유기, 이런 걸로 해야 부작위에 의한 그 국민들의 피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도 공익제보에 다 집어넣고 그에 대해서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법도 고쳐야 됩니다. 네. 호루라기 재단이 할 일이 많네요. 그런 것에 많은데 대해서 뭐, 더 여론을 확산하고 해야죠. 법제화에 대한 노력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광고 하나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이슈를 그냥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공익제보 관련 홍보거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호루라기 재단이요. 8월 27일에 행사를 합니다. 무엇을 하냐? 공익제보자 토크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호루라기 이슈 하기 이전에는 공익제보자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그런 유튜브 내용
내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좀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이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제보자분들을 모시는 거는 그대로 또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익제보자분들 직접 모시고 하는 토크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모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8월 27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할 거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이라고요. 서초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서초역에서 나오자마자 1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5층에 있는 정의실에서 저희 호루라기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사회 보고요. 누가 오시냐면요. 케어 아시죠? 동물권 그 케어. 여기 제보자 이미진님가요. 쿠팡. 이건 더 유명하죠. 최근에.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님이 초대됩니다. 이 두 분 모시고 어떻게 공익제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런 것들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촬영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라 이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화했다가 그분들이 한 얘기 중에서 자를 거 좀 자르고 왜냐면은 그분들이 또 내가 말은 했는데 시원하긴 한데 이게 방송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런 마음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하시는 게 할 때 오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공익제보자분들, 후원자분들 그리고 유관단체 관계자분들 모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공익제보자분들이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게 품앗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귀 기울이고 박수 쳐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열띤 그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간단하게 토론회 2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요.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회는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장님이 하시고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공익제보자분들이 나오십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하거든요. 8월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8월 20일에는요. 내부제보 실천운동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권력에 굴복한 권익위, 존립이 필요한가? 이번에도 권익위 이야기입니다. 권익위 정상화를 위한 공익제보자들의 토론회라고 해서요. 이번에도 공익제보자들이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함께 또 토론회를 합니다. 참여연대에서 하고요. 후원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8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에 하니까요.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내내 같이 가면 정말 좋겠고요. 우리가 이 공익제보자 소식을 전해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거나 또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공익제보자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 소식을 담는 호루라기 이슈 제가 또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소식을 모아서요. 8월 30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